아직도 저 월세방 사세요? 첫마디였습니다. 인사도 아니었고 안부도 아니었습니다. 생일을 맞은 사람 앞에서 대뜸 던진 말치고는 너무나 거침이 없었습니다. 백반집 안에 퍼진 그 한마디는 잔잔하던 수면 위로 떨어진 돌멩이처럼 식탁 분위기 전체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아들 고생 좀 그만 시키시지 누군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뒤이어 흘러나온 낮은 웃음소리들. 그 웃음이 무엇을 향한 것인지는 자리에 앉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생신상을 받은 사람 한정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당은 서울 외곽의 낡은 골목 안에 있었습니다. 간판이 오래되어 글자 일부가 벗겨진, 그러나 국물 냄새만큼은 진하고 따뜻한 작은 백반집이었습니다. 점심 장사가 끝난 자리를 빌린 덕분에 창문으로 비치는 오후 햇살이 식탁 위를 비스듬히 가로질렀습니다. 어딘가 서글프게 아름다운 빛이었습니다. 정식은 자신의 생일을 거창하게 차리는 것을 한 번도 원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 도윤이 예약을 잡겠다고 했을 때도 손사래를 쳤습니다. 번듯한 한정식 코스 대신 이 골목 백반집을 직접 고른 사람도 정식이었습니다. 60평생 익숙해진 소박함이었고 그것이 그에게는 편안함이었습니다. 상에는 미역국 한 그릇, 잡채 한 접시, 그리고 시장 케이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케이크는 플라스틱 뚜껑이 아직 덮인 채였습니다. 작고 납작한 케이크였습니다. 생크림 위에 딸기 2알이 올려진 시장 모퉁이 제과점에서 팔던 그 평범한 케이크. 정식이 아침 일찍 직접 걸어가서 골라온 것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 그는 충분했습니다. 친척들은 12명 남짓이었습니다. 멀게는 당숙 내외부터 가깝게는 사촌 형수 내외까지. 대부분 정식보다 한참 아래 학렬이었지만 목소리들은 식당을 가득 채울 만큼 컸습니다. 처음에는 안부 인사처럼 시작된 말들이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몸은 괜찮으세요? 그런 문장들이 오가는 동안에는 아직 괜찮았습니다. 어긋나기 시작한 건 음식이 나온 뒤였습니다. 당숙 쪽 처남댁이 식탁을 한번 훑어보더니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웃는 표정이었지만 그 안에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옆자리 사촌 형수는 핸드백을 식탁 위에 올려놓으며 의미심장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명품 로고가 선명한 핸드백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일부러 올려놓은 것이었습니다. 말은 천천히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돌려서, 나중에는 점점 직접적으로. 요즘 이 동네는 집값이 그대로더라고요. 그러게요. 여기는 재개발 얘기도 없고. 아, 맞다. 어르신 아직 월세 사시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화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방향이 정해진 채로 흘러가는 물이었습니다. 정식을 향해. 정식은 그 모든 말들을 들으며 미역국 숟가락을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국을 마시는 것인지 시간을 견디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동작이었습니다. 허름한 점퍼깃이 약간 올라와 있었습니다. 오래된 체크무늬 세탁을 여러 번 한 탓에 색이 바랜 그 점퍼를 그는 특별한 날에도 입고 나왔습니다. 옷장 가장 앞쪽에 걸어두는 자신에게는 가장 단정한 옷이었기 때문입니다. 웃으려고 했습니다. 애써 입꼬리를 올리고 고개를 끄덕이며 별일 아니라는 듯이 70평생 단련된 표정 관리였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품위를 지키는 방식으로 익혀온 무표정에 가까운 평온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손끝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감싸 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관절이 굵고 손바닥이 두꺼운 손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쇠를 만지고 박스를 옮기고 핸들을 잡아온 손, 무엇이든 견뎌낼 것처럼 생긴 손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것이 감추지 못한 무언가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정식은 그 손을 무릎 아래로 천천히 내렸습니다. 식탁 한쪽 끝에 며느리 서지안이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한 자리였습니다. 말이 많지 않은 사람처럼 보였고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차분한 인상, 깔끔하지만 수수한 차림. 이 자리에서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이 되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눈은 아무것도 놓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케이크를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골라온 케이크, 생크림이 조금 눌린 그 작은 케이크를 보며 지아는 무언가를 삼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선을 들어 식탁 분위기를 훑었습니다. 비웃음 섞인 눈빛들, 거리낌 없이 오가는 말들, 그리고 그것들을 묵묵히 받아내고 있는 시아버지의 등. 지아는 그 등이 조금씩 굽어드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직 말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지아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분위기가 노골적으로 바뀐 건 술이 한숨배 돌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시아버지를 향하던 말들이 어느 순간 지안에게로 방향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건 역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술자리에서 쉬운 표적을 찾는 건 오래된 인간의 방식이었습니다. 당숙 처남댁이 먼저였습니다.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지안 쪽을 향해 웃었습니다. 다정하게 보이려는 웃음이었지만 목소리에 섞인 톤이 달랐습니다. 지안 씨도 고생 많네 고생이라는 단어를 길게 느려서 말했습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런 시댁을 만난 것이 고생, 저런 살림을 함께 꾸려가는 것이 고생,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고생이라는 뜻, 위로처럼 생긴 모욕이었습니다. 옆에 앉은 사촌 형수가 곧바로 받아쳤습니다. 저런 시아버지 모시면 힘들지 않아요? 저런 시아버지. 그 말이 식탁 위에 떨어졌습니다. 정식은 그 순간 잡채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눈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귀는 닫히지 않았습니다. 모든 소리가 그대로 들려왔습니다. 지아는 잔을 입술에 댄 채로 멈췄습니다. 찻잔을 내려놓는 속도가 아주 미세하게 느려졌습니다. 그것만이 흔들림의 전부였습니다. 사촌 형수는 이 자리에서 가장 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잘 풀린 이후로 목소리가 달라진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말로 쌓아 올리는 것이 습관이 된 듯 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우리 집은 이번에 강남 아파트 또 올랐잖아. 아무도 묻지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문맥도 맞지 않는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러나 형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 말은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비교였습니다. 이 식탁에 앉은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이 낡은 백반집과 시장 케이크를 비교하는 문장이었습니다. 식당 안에 묘한 웃음이 퍼졌습니다. 누군가는 술잔을 들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외면하는 것이 동조의 방식인 자리가 있습니다. 이 자리가 그랬습니다.
정식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억지로 유지하던 표정이 조금 허물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미역국 그릇을 바라보는 눈이 초점을 잃었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 국을 끓였을 시간이 생각났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참기름을 한 방울 더 넣었을 손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직접 케이크를 고르러 시장에 걸어갔을 그 걸음이. 지아는 그 옆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입술을 한번 다물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지아는 철저히 조용했습니다. 누가 말을 걸면 짧고 단정하게 답했습니다. 억지로 웃지 않았고 쓸데없이 분위기를 맞추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을 어색함으로 보는 사람도 있었고 무례함으로 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안에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말이 많은 자리에서 침묵은 가장 선명하게 들리는 언어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침묵해야 하는 쪽은 자신이 아니라는 것도. 다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지아는 테이블 아래 무릎 위에 올려둔 손을 천천히 펼쳤다 오므렸습니다. 가방 안쪽 서류 봉투에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오기 전부터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혹시 몰라서, 아니, 사실은 알고 있어서 예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자리가 어떻게 흘러갈지, 누가 무슨 말을 할지, 명절 때마다 반복된 장면들이 있었고, 지아는 그것을 여러 번 지켜봐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해 왔습니다. 말이 필요한 순간이 오면 그때 꺼내겠다고.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술자리가 2시간을 넘어설 무렵이었습니다. 친척 중 한 명, 당숙의 처남이 소주잔을 내려놓으며 좌중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술기운이 적당히 오른 얼굴이었습니다. 그런 얼굴을 한 사람이 말을 꺼낼 때는 대부분 하지 말았어야 할 말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시작이 그랬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사람들이 잔인한 말 앞에 붙이는 가장 흔한 수식어였습니다. 솔직함을 핑계로 삼아 하고 싶은 말을 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 정도 형편이면 자식들 앞길 막는 거 아닌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열 몇 글자. 그러나 그 문장이 식당 안 공기를 통째로 바꿔놓았습니다. 누군가 웃다 멈췄습니다. 젓가락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잔을 들던 손이 중간에 멈춘 사람도 있었습니다. 정식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눈에 보일 정도로 아까까지 미세하게라도 유지하던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이른 해 동안 켜켜이 쌓아온 체면과 침묵이 그 한 문장 앞에서 기어이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지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아까까지와는 다른 눈이었습니다. 조용히 관망하던 눈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게 가라앉는 것도 아니었고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중간 어딘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눈빛이었습니다. 결정이 내려지는 눈이었습니다. 지아는 잠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찻잔을 내려놓지도 몸을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시아버지의 옆얼굴을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새하얗게 질린 얼굴, 무릎 위에 내려간 손, 구부러진 어깨,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지아는 가방을 천천히 자신의 무릎 위로 올렸습니다. 식탁 안은 어색한 침묵이 잠깐 흘렀지만 사람들은 금세 다시 술잔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당숙 처남이 내뱉은 말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없지는 않았겠지만
그 불편함을 입 밖에 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 자리였습니다. 모두가 침묵으로 동의하거나 침묵으로 외면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자리. 지아는 천천히 가방 안쪽에 손을 넣었습니다. 서류 봉투가 손에 닿았습니다. 단단하게 접힌 종이의 감촉. 오늘 아침 이것을 챙기면서 쓸 일이 없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는 그냥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러나 지아는 봉투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직이었습니다. 대신 조용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겠지만 사실은 가장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말하고 싶은 것을 참는 것, 시간을 고르는 것, 최선의 순간을 기다리는 것. 그것은 오랜 시간 익혀온 능력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남편 도윤조차도 이 자리에서는 말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지안이 부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혼을 할 때부터 시아버지 앞에서만큼은 검소하게 지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편하게 해드리고 싶다고. 정확히는 이런 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괜히 불편해하실까 봐요. 도윤은 그 말뜻을 처음엔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몇 해가 지나며 알게 되었습니다. 지안이 말한 불편함이란 돈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격차 때문에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보다 형편이 낫다는 것을 시아버지가 알게 될 때 생기는 그 미묘한 위축감. 지아는 그것을 없애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명절에도 수수한 옷을 입었습니다. 선물을 살 때도 과하지 않게 골랐습니다. 외식을 하더라도 결정은 항상 시아버지에게 맡겼습니다. 가능하면 아버지가 집에 오는 며느리처럼 느껴지도록. 지안이 운영하는 회사는 국내에서 꽤 알려진 자산운용사였습니다. 설립한 지 10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운용 규모는 업계 상위권 안에 들었습니다. 팀원은 40명을 넘었고 여러 기업의 주요 프로젝트에 자문을 맡고 있었습니다. 결코 작은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식탁에 앉은 사람 중 그것을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지아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일부러 숨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세울 이유가 없었을 뿐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증명해야 존중받는 자리라면 처음부터 존중이 없는 자리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말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만 아니었다면. 지안이 시아버지에 대해 처음 제대로 알게 된 건 결혼 전이었습니다. 도윤은 연애 시절 집안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자랑하는 타입도 아니었고 어려웠던 시절을 과장하는 타입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가끔씩 짧은 문장으로 이야기할 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많이 고생하셨어요.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지안이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물어봤습니다. 도윤은 잠시 말을 고르다가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정식이 젊었던 시절, 서울에는 철공소가 많았습니다. 작업복 차림으로 새벽을 시작하는 사람들, 쇠 부딪히는 소리가 골목을 채우던 시대였습니다. 정식은 그중 한 곳에서 일했습니다. 규모가 작은 곳이었습니다. 기계 세대, 사람 5, 열기가 식지 않는 작업장에서 하루 12시간을 보냈습니다. 사고는 그렇게 오래 일한 어느 날 났습니다. 프레스 기계 작동 중이었습니다.
정확한 경위는 짧은 부주의였는지 기계 오작동이었는지 정식 본인도 이후에 명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왼손 검지와 중지 사이가 찍혔습니다. 힘줄까지 손상이 갔습니다. 이후로 그 손가락들은 완전히 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정식은 병가를 길게 내지 않았습니다. 일당이 없으면 그달 생활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당시 도윤은 중학생이었습니다. 학원비는 없었지만 학교 급식비와 교통비는 있었습니다. 그 돈이 끊기면 아이가 학교에서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정식은 손에 붕대를 감은 채 사흘 만에 공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새벽 배달은 철공소 일과 별개였습니다. 우유 배달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시작해서 6시면 끝나는 일이었습니다. 추운 날에도 비가 오는 날에도 오토바이를 몰았습니다. 빈 골목을 달리며 각 집 문 앞에 우유를 놓고 오는 그 2시간이 철공소 월급에 더해지는 작은 수입이었습니다. 낮에는 공장, 새벽에는 배달, 그리고 일이 있을 때는 밤에 대리운전까지 했습니다. 3가지를 동시에 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도윤이 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하던 해였습니다. 참고서가 필요하다는 말을 아이가 꺼낼 때마다 정식은 아무 말 없이 다음 날 그것을 사다 놓았습니다. 어떻게 마련한 돈인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고마워하면 괜찮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공부나 해. 그것이 정식이 아들에게 가장 자주 한 말이었습니다. 도윤이 대학에 입학하던 날 정식은 입학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전에 대리운전 일정이 잡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취소하면 블랙리스트에 오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도윤은 나중에야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식은 그날 저녁 아들이 돌아오자 미역국을 끓여 놓았습니다. 대학교도 생일처럼 챙겨야 하는 거 아니냐? 어설프게 웃으며 한 말이었습니다. 도윤은 그날 처음으로 아버지 앞에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지아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도윤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 아버지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아무도 모르는 채로 늙어가는 것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식탁에서 그 아버지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봉투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술자리는 멈출 줄 몰랐습니다. 소주병이 2번째에서 3번째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말과 말 사이의 간격은 점점 짧아졌습니다. 분위기가 달아오를수록 거르는 말이 줄어드는 것은 이런 자리의 법칙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돌려서, 그 다음에는 비유로, 나중에는 그냥 직접적으로 이 자리가 딱 그 마지막 단계에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당숙 처남이 소주잔을 채우며 좌중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아까 자식들 앞길을 막는다는 말을 던진 뒤로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이미 알아챈 눈치였습니다. 침묵은 허락처럼 느껴지는 법입니다. 그는 그것을 허락으로 읽었습니다. 요즘 노인들 보면요. 시작이 그랬습니다. 요즘 노인들. 정식을 직접 지칭하지 않으면서 정식을 향한 말이었습니다. 노후 준비를 본인이 안 한 거잖아요, 결국은. 자식 탓할 게 아니라. 맞장구가 돌아왔습니다. 당숙 쪽 처남댁이었습니다. 그러게요.
요즘은 연금이라도 드러나야 하는데. 우리 부모님은 일찍부터 챙겨 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부담이 없죠. 말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얹히는 방식으로. 처음 돌을 던진 사람은 당숙 처남이었지만 그 다음부터는 여러 사람이 조금씩 얹었습니다. 적극적인 공격이 아니라 조용한 동조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같았습니다. 정식을 향해 말이 쌓여갔습니다. 정식은 그 모든 말들을 듣고 있었습니다. 자리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술잔을 들거나 화제를 돌리거나 자리를 잠깐 뜨는 방식으로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허리를 세우고 식탁 앞에 앉은 채로 말들을 받았습니다. 애써 웃으려 했습니다. 입꼬리를 올리려는 시도가 얼굴 근육에서 느껴졌지만 그것이 웃음처럼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어중간한 표정이었습니다. 웃음도 아니고 무표정도 아닌 무언가를 버티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눈빛은 점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초점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식탁 위 어딘가를 바라보는 방식으로. 그러나 말이 쌓일수록 그것도 어려워졌습니다. 시선이 낮아졌습니다. 테이블 위에서 무릎 쪽으로 조금씩 노후 준비를 못한 것이 자기 책임이라는 말이 귀를 지나갔습니다. 자식 잘된 게 운이라는 말이 지나갔습니다. 그 말들이 지나갈 때마다 정식의 어깨가 미세하게 안쪽으로 오므라들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세상과 맞서온 어깨였습니다. 새벽 바람을 가르며 오토바이를 몰던 어깨, 철공소 프레스 앞에서 하루를 버텨낸 어깨, 대리운전 핸들을 잡고 밤을 지나던 어깨, 그 어깨가 지금 이 식탁 앞에서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촌 형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케이크 쪽으로 시선을 주며 무심한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꺼내기 전에 잠깐 좌중을 살핀 것을 지아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웃어줄 것을 확인하고 꺼내는 말이었습니다. 요즘 누가 저런 케이크 먹어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케이크에 대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케이크를 고른 사람에 대한 말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사는 방식에 대한 말이었습니다. 시장 케이크를 살 수밖에 없는 형편, 그것을 생일상에 올려도 괜찮다고 생각한 감각,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비웃는 말이었습니다. 옆에서 몇몇이 실없이 웃었습니다. 정식은 그 순간 플라스틱 뚜껑이 덮인 케이크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일찍 시장에 걸어가서 고른 것이었습니다. 딸기 2알이 올려진 작은 케이크. 그것이 부끄러운 물건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식의 눈 안에서 무언가가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아는 그 눈을 보았습니다. 꺼지는 눈빛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 버텨온 사람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순간에 만들어지는 표정이었습니다. 애써 유지하던 것들이 한꺼번에 내려앉는 눈빛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지안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정렬되었습니다. 언제 말할지를 재고 있던 계산이 멈췄습니다. 최선의 타이밍을 고르던 기다림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고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지금이었습니다. 지안은 가방에 손을 넣었습니다. 조용히 듣고만 있던 지안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크지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웃음도 없었고 떨림도 없었습니다. 그냥 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말은 술기운이 달아오른 식당 안을 단번에 가로질렀습니다. 이 케이크 아버님이 직접 고르신 겁니다.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말이 끝나고 나서 반박자의 침묵이 왔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에서 날아온 문장이었습니다. 형수의 웃음이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소주잔을 들려던 손이 멈췄습니다. 사람들이 지안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지안은 그 시선들을 받으며 잠깐 멈췄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숨을 한번 고르는 것처럼 아주 짧은 정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크지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식탁을 가로지르기에 충분한 목소리였습니다. 평생 자식 굶길까봐 본인 옷 한 벌 못 사신 분입니다. 그 말이 끝나고 나서 식탁 안에는 이상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아까의 침묵과는 달랐습니다. 아까의 침묵은 비웃음 뒤에 오는 여운이었습니다. 지금의 침묵은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갑자기 들킨 것 같은, 바닥에 발이 닿지 않는 것 같은 침묵이었습니다. 사촌 형수는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당숙 처남은 소주잔을 다시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아는 그 침묵 안에서 가방 안쪽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손가락이 봉투 끝에 닿았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종이의 감촉이었습니다. 천천히 꺼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그러나 망설이지도 않고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봉투로 쏠렸습니다. 두꺼운 서류 봉투였습니다. 겉면에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것을 보는 순간 식탁 분위기가 또 한 번 바뀌었습니다. 지안이 꺼내는 서류라는 사실 자체가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결혼한 지 몇 년이 된 며느리가 시아버지 생신 자리에서 봉투를 꺼낸다. 무언가가 어긋나 있다는 느낌이 사람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아는 봉투를 열지 않은 채로 잠깐 두었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씩 지나쳤습니다. 그 눈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느끼는 사람마다 달랐겠지만 불편하지 않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정식은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당황한 눈이었습니다. 지안이 무엇을 하려는지 몰랐습니다. 봉투가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다만 이 상황이 더 커지는 것이 걱정되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며느리가 나서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늘 그래왔습니다. 자식들이 자신 때문에 에너지를 쓰는 것이 불편한 사람이었습니다. 손을 들어 며느리를 말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지아는 그 손을 보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가 테이블 위로 펼쳐졌습니다. 종이 위에는 빼곡한 글자들이 있었습니다. 계약서였습니다. 건물 매매 계약서, 주소와 면적, 거래 금액과 날짜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도인 이름 칸에는 한정식, 세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종이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까이 앉은 사람부터 이어서 목을 빼며 확인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누군가 안경을 꺼냈습니다. 누군가는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지아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현재 이 건물 포함해서 아버님 명의로 된 건물은 세 채입니다. 문장이 끝나는 순간 식당 안에 있던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아까까지 월세방 사냐고 했던 사람이, 자식 앞길 막는다고 했던 사람이, 케이크를 비웃었던 사람이, 지금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는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보가 들어오는 속도보다 현실을 재배치하는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다 하나씩 표정이 굳기 시작했습니다. 당숙 처남의 얼굴이 먼저였습니다. 아까까지 술기운으로 붉었던 얼굴이 이상하게 빠르게 가라앉았습니다. 사촌 형수는 핸드백을 무릎 아래로 내렸습니다. 언제 올려놓았는지도 모르게 식탁 위에 있던 그 가방이 소리도 없이 내려갔습니다. 지아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감정을 얹지 않으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사실만 말하는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몇 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재개발 예정 지역으로 검토되던 구역 안에 있는 낡은 건물들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던 곳이었습니다. 정식은 그 건물들을 아주 싼 값에 매입했습니다. 큰 결정이었겠지만 그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먼저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안이 알게 된 것은 나중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세무 관련 서류를 정리하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되었고 그때부터 조심스럽게 파악했습니다. 재개발이 확정되면서 그 건물들의 가치는 처음 매입가의 몇 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식은 여전히 그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생활은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서울 외곽의 작은 집에 살았습니다. 시장에서 반찬을 샀습니다. 버스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생일에는 시장 케이크를 직접 골랐습니다.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안이 그 이유를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정식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없을 때 버릇이 몸에 배면 있어도 그냥 사는 거야. 그게 전부였습니다. 자랑도 아니었고 겸손을 포장한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온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식탁 안의 침묵은 길어졌습니다. 누가 먼저 말을 꺼내야 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까까지 분위기를 주도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잔을 바라보거나 식탁 위 어딘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정식은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당황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다른 감정도 섞여 있었습니다. 오래 들키지 않으려 했던 무언가가 드러났을 때의 감정이었습니다. 불편함이었는지 안도였는지 정식 자신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며느리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하려 했습니다. 됐다고. 이 정도면 됐다고. 그러나 지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건물이 새 채라는 사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얼어붙게 만든 것은 그 다음에 나온 말이었습니다. 지아는 서류 봉투 안에서 종이를 한 장 더 꺼냈습니다. 이번 것은 계약서가 아니었습니다. 출금 내역이 정리된 표였습니다. 날짜와 금액, 그리고 수신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수신처 이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료급식소, 지역장학재단, 아동복지센터, 몇 년에 걸친 내역이었습니다. 작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건물 수익 대부분을 여기에 쓰고 계십니다. 지안의 말이 식탁 위에 놓였습니다. 사람들은 종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몸을 앞으로 기울이거나 목을 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까이 앉은 사람들만 조용히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표정이 변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딱히 어떤 감정이라고 이름 붙이기 어려운 변화였습니다. 그냥 무언가가 무너지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지아는 잠깐 멈췄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님은 평생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는 분입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것은 짧지 않았습니다. 가난이 무서운 것이 단순히 돈이 없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정식은 몸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눈치를 보는 것이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아파도 병원에 못 가는 것이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자신이 가난했다는 사실이 부끄러운 기억으로 남는 것이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그 무서움을 뼈에 새긴 사람이 같은 무서움을 겪는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썼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내세우지 않으면서 정식은 며느리를 말리려 했습니다. 손을 들었습니다. 지아나 하고 부르려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이렇게 펼쳐지는 것이 낯설었습니다. 평생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일을 해도 말하지 않았고 힘든 일을 겪어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그 오랜 방식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의 손짓을 보았습니다. 그 손을 잠깐 바라보았습니다. 힘줄이 손상된 왼손 손가락이 완전히 펴지지 않는 것을 지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손이 지금 자신을 말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만큼은 아버님이 무시당하는 거 못 보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식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70평생 웬만한 것에는 눈물을 보이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철공소에서 손가락이 찍혔을 때도, 입학식에 못 갔을 때도, 아들이 그 사실을 알고 울던 날에도 울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의 눈가가 지금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식당 안은 완전히 조용했습니다. 아까까지 목소리가 가장 컸던 당숙 처남은 소주잔을 두 손으로 감싸쥔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남 아파트 이야기를 꺼냈던 사촌 형수는 시선을 식탁 위 어딘가에 고정한 채 있었습니다. 처남댁은 냅킨을 접었다 폈다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할 일을 찾는 사람의 동작이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말을 꺼낸 것은 정식이었습니다. 천천히 조금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작지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이 식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닿을 만큼의 소리였습니다. 돈보다 무서운 건 사람 무시하는 마음이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훈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래 살아온 사람이 아는 것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문장이 아까 1시간 동안 오간 모든 말들보다 무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받아 넣었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어떤 사람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잔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히 헛기침을 했습니다. 자리가 불편해진 것이 느껴지는 몸짓들이었습니다. 사촌 형수는 핸드백을 무릎 아래로 더 내렸습니다. 아까부터 조금씩 내려가던 그 가방이 이제는 의자 아래에 완전히 놓였습니다. 당숙 처남은 소주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자리를 지키던 사람이 가장 먼저 자리가 무거워진 것을 느끼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아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식당 입구 쪽으로 나갔다가 잠시 후에 돌아왔습니다.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케이크였습니다. 상자 안에 담긴 케이크였습니다. 오는 길에 들렀던 제과점 이름이 적힌 상자였습니다. 지아는 그것을 생신상 옆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처음부터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케이크를 좋아하는지 오래전에 도윤에게서 들어두었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흰 생크림 케이크였습니다. 장식이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단정하게 정돈된 생크림 위에 딸기가 고르게 올려진 케이크. 정식이 젊었을 때부터 좋아하던 옛날 방식의 생크림 케이크였습니다. 요즘 제과점에서 잘 만들지 않는 종류였습니다. 지안이 일부러 찾아간 곳이었습니다. 정식은 그 케이크를 보았습니다.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려고 해도 목이 잠겨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힘줄이 손상된 왼손이었습니다. 완전히 펴지지 않는 손가락들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쇠를 만지고 핸들을 잡고 박스를 옮기며 굳어버린 그 손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끝내 웃었습니다. 억지로 만들어낸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아까까지 입꼬리를 올리려 애쓰던 그 어색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진짜로 나온 웃음이었습니다. 식탁 위 플라스틱 뚜껑이 덮인 시장 케이크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지아는 그것을 치우지 않았습니다. 두 케이크가 나란히 생신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정식이 아침에 직접 고른 것과 지안이 찾아가서 준비한 것.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지만 지안에게는 그것이 맞았습니다. 하나를 부끄러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서 하나를 더 올려놓는 것. 그것이 지안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려 했던 것의 전부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 식탁에서 정식을 함부로 대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대단한 사과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무릎을 꿇거나 눈물로 용서를 구하는 장면은 없었습니다. 그냥 자리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씩 일어섰습니다. 인사가 오갔습니다. 예전보다 짧은 인사였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말의 무게가 달라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쉽게 말하면 돌아오는 것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말이란 것이 분위기를 타고 아무렇게나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는 항상 듣고 있다는 것을. 정식은 며느리와 함께 식당을 나섰습니다. 골목 바깥으로 나오자 늦은 오후의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정식은 한 걸음 걷다가 멈췄습니다.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한참 고르는 얼굴이었습니다. 결국 꺼낸 말은 짧았습니다. 고맙다. 지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걸음을 맞췄습니다. 시아버지 옆에서 한 발씩, 골목 끝으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함께 길어졌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야기를 만드는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